결혼 6년 차였을 때 일입니다. 아내는 프리랜서 웹소설 작가였어요. 처음엔 한 달에 50만 원도 못 벌었는데 3년 차쯤 되니까 제 월급보다 많이 버는 인기 작가가 됐죠. 솔직히 자랑스러웠습니다. 집에서 키보드만 두드리던 사람이 어느새 문학상 후보에 오르고 출판사 인터뷰까지 나가더라고요. 주변에서 요즘 세상엔 이런 능력 있는 배우자가 최고지 소리 들었고요. 근데 제가 몰랐던 게 하나 있었어요. 그 모든 영광 뒤에 뭐가 숨어 있었는지. 아내가 장르를 바꾼 건 작년 가을쯤이었습니다. 원래는 판타지 로맨스만 쓰던 사람인데 갑자기 현실 불륜물 한번 써볼까? 하더라고요. 요즘 독자들은 자극적이고 현실적인 걸 좋아한다면서요. 저는 그러려니 했죠. 작가니까 여러 소재 다뤄봐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때부턴 패턴이 달라졌어요. 매일 집에서만 작업하던 사람이 갑자기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자료 조사해야 해서라는 말과 함께 카페, 도서관, 호텔 라운지를 들락거렸죠. 저녁 7시면 돌아오던 사람이 밤 10시, 11시까지 안 들어올 때도 생겼어요. 글 스타일도 확 바뀌었습니다. 예전엔 서사와 감정 묘사 위주였는데 새로 쓴 작품엔 현장감 넘치는 디테일이 가득했어요. 어느 장면에선 여주인공 집 구조가 나오는데 우리 집이랑 똑같더라고요. 베란다 위치, 싱크대 배치, 심지어 거실 소파 색깔까지. 이상했지만 그냥 작가의 상상력이라고 여겼습니다. 제 자존심이 무너질까봐 인정하기 싫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전환점은 컴퓨터 고장이었어요. 어느 날 아침 아내가 급한 마감이 있다며 노트북이 안 켜진다고 난리였죠. 제가 IT 업계에서 일하니까 수리해달라고 저에게 부탁을 하더군요. 노트북 열고 진단 프로그램 돌렸는데 자동 복구 모드가 실행되면서 백업 파일들이 화면에 쫙 떴어요. 그중 하나가 웹소설 에디터 화면이었습니다. 당신은 절대 모를 거야. 나와 그분이 마주 앉아 눈빛만 교환하던 그 오후의 전율을. 숨소리까지 조심스러워지던 그 순간을. 제 마우스 움직임이 멈췄어요. 옆에 이미지 파일이 하나 열려 있었는데 회색 셔츠 입은 남자 사진이었습니다. 본 적 있는 얼굴이었어요. 아내가 담당 편집자라고 소개했던 사람이었죠. 작가 커뮤니티에서 자주 언급하던 그 사람. 이메일도 주고받고 늦은 밤까지 통화하던 그 사람. 몇 달 전엔 우리 집에 와서 제가 만든 파스타를 먹기도 했습니다. 아내는 그를 업계에서 제일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극찬했었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온몸을 휘감았죠. 냄새도 없고 소리도 없는데 어딘가에 구멍이 뚫린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뒤척이다가 새벽 3시쯤 일어나서 거실로 나왔는데 아내 노트북이 꺼지지 않은 채로 테이블에 놓여 있더라고요. 슬쩍 화면 봤는데 메신저가 열려 있었습니다. 제일 위에 이름 없는 번호로 온 메시지가 떠 있었어요. 다음 주 수요일 예전 그 호텔 괜찮지?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머리가 띵해지면서 귀가 먹먹해졌죠. 다음 날 아침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습니다. 어제 새벽에 문자 온 거 봤는데 누구야? 아내가 잠깐 굳더니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아, 독자 중 한 분이 피드백 줄 수 있다고 해서 번호 주고받았어. 작품 이야기 나눠보려고. 근데 그 웃음이 달랐습니다. 입만 웃고 있었어요. 눈은 다른 곳을 보고 있었죠. 마치 대본 읽듯이 말하는 느낌이었어요. 뭔가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아내가 말했어요. 이번 주말에 작가 워크숍 있어서 다녀올게. 신인 작가들이랑 네트워킹 행사래. 숙박 포함이니까 토요일 밤에 들어올 거야. 저는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어요. 토요일 아침에 회사에 급한 일 있다고 거짓말하고 나왔습니다. 아내가 묵는다던 호텔 앞 커피숍에 자리 잡고 앉아서 기다렸죠. 오후 2시 반쯤 호텔 정문이 열렸어요.
아내가 나왔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어요. 그 편집자가 함께였죠. 둘이 로비에서 가볍게 어깨를 두드리며 웃고 있었어요. 뭔가 이야기를 나누다가 헤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제 커피잔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게 느껴졌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뒤 아내 노트북을 다시 켰어요. 사실 우리 부부는 가족 요금제로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공유하고 있었거든요. 비용 절감 차원에서 제 카드로 결제했고 제가 관리자 권한을 가지고 있었죠. 자동 백업이 켜져 있어서 아내가 작성한 모든 문서가 공유 폴더에 올라왔습니다. 새 폴더가 하나 생겨 있었어요. 이름은 외전 비공개. 파일을 열었습니다. 연재 중인 소설의 외전이라면서 주인공 여자 시점으로 써놓은 일기 같은 글이었어요. 날짜, 장소, 만난 시간, 나눈 대화까지 전부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은 땡땡 호텔 라운지에서 만났다. 그분은 회색 셔츠를 입고 왔고 나는 일부러 연한 원피스를 골랐다. 배우자는 모른다. 내가 누구를 만나러 가는지, 어떤 마음으로 옷을 고르는지. 그게 참 편하다. 숨이 막혔습니다. 이건 소설이 아니었어요. 기록이었죠. 이름만 바꾼 생생한 일기. 더 읽어내려갔어요. 저와 함께 있었던 날도 나와 있었습니다. 지난달 본가에서 가족 모임 있던 날이었어요. 아내는 웃으면서 제 부모님께 안부 여쭙고 제가 좋아하는 음식도 챙겨줬죠. 근데 외전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오늘은 시댁 행사였다. 지루했다. 식사하는 내내 그분 생각만 났다. 배우자가 괜찮아? 라고 물었지만 나는 웃으며 응, 괜찮아 라고 대답했다. 거짓말이 이렇게 쉬운 줄 몰랐다. 제가 힘들어 보인다고 생각했던 건 착각이었어요. 힘들었던 건 아내였는데 다른 사람 때문에 힘들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인터넷에 상간자 손해배상을 검색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법적 대응을 생각한 날이었죠. 근처 법무법인 사이트 들어가서 상담 예약 신청했어요. 변호사 상담은 화요일 저녁이었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 변호사였는데 제 얘기를 조용히 다 듣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증거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세요. 사진, 문자, 통화 기록, 숙박 내역, 클라우드 파일, 녹음 뭐든 좋습니다. 합법적인 방법으로만 모으셔야 나중에 불리해지지 않아요. 치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아니라 피해자로서 끝까지 싸워보기로 결심했죠. 제가 얼마나 긴 싸움에 발을 들인 건지 그땐 전혀 몰랐습니다. 변호사 조언대로 증거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클라우드 공유 폴더에 접속해서 매일 아침 새 파일이 올라왔는지 확인했어요. 아내는 자동 백업 기능 켜놓은 걸 완전히 잊고 있었던 것 같았죠. 며칠 뒤 외전 비공개 폴더에 파일이 추가됐습니다. 이번엔 더 구체적이었어요. 11월 3일 땡땡 호텔 1층 라운지에서 만났다. 오후 3시 약속이었는데 그분이 10분 일찍 도착해 계셨다. 내가 들어서자 일어나서 자리를 권했다. 의자를 빼주는 손길이 참 자연스러웠다. 배우자는 한 번도 이렇게 해준 적 없다. 손에 쥔 마우스가 삐걱거렸어요. 계속 읽었습니다. 원고 이야기를 했다. 하지만 우리 둘 다 알고 있었다. 그건 핑계일 뿐이라는 걸. 그분이 내 손을 살짝 잡았다. 이 관계가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했다. 나는 몰라도 괜찮아요 라고 대답했다.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이건 상상이 아니었어요. 11월 3일 그날 아내는 제게 도서관 가서 자료 찾아볼게라고 말했었거든요. 저녁 9시쯤 들어와서는 자료 찾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어라고 했죠. 다음 파일을 열었어요. 11월 17일 오늘은 처음으로 그분 차를 탔다. 검은색 세단이었다. 차 안에서 한참을 이야기했다. 창밖으로 비가 내렸다. 이러다 들키면 어떡하죠?
라고 물었더니 그분이 웃으며 그럼 그때 생각하죠라고 했다. 두려웠지만 동시에 짜릿했다. 11월 17일. 제 기억을 더듬어 봤어요. 그날 아내는 편집 회의 있어서 출판사 간다고 했었습니다. 밤 10시쯤 들어왔고 회의가 길어져서 저녁도 못 먹었어라고 하더군요. 제가 라면 끓여줬던 기억이 납니다. 백업 폴더를 뒤지다가 사진 파일도 발견했어요. 두 사람이 카페 테이블에 마주 앉은 사진이었습니다. 누가 찍은 건지 모르겠지만 각도가 꽤 가까웠어요. 아내는 웃고 있었고 그 남자는 아내를 바라보고 있었죠. 사진 파일명이 1103 라운지였어요. 외전에 적힌 날짜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모든 게 맞아떨어지기 시작했죠. 그 주부터 아내 일정을 조용히 추적했습니다. 불법적인 방법은 쓸 수 없으니 합법적인 것만 모았어요. 신용카드 이용 내역서를 출력했죠. 제 명의 가족카드를 아내가 쓰고 있었거든요. 11월 3일 땡땡 호텔 라운지 결제 내역이 있었습니다. 커피 2잔 38,000원. 11월 17일 강남 쪽 레스토랑 결제. 저녁 식사 12만 원. 아내가 저녁도 못 먹었다고 했던 그날이었어요. 12월 들어서 아내 태도가 더 대담해졌습니다. 외출 빈도가 늘었고 집에 있어도 노트북만 붙잡고 있었죠. 가끔 제가 다가가면 화면을 슬쩍 가리는 동작을 했어요. 예전엔 없던 행동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새벽 1시쯤 화장실 가려고 일어났는데 거실에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아내가 소파에 앉아서 노트북 하고 있었어요. 제가 나가니까 깜짝 놀라면서 화면을 덮었습니다. 왜 앉아? 응, 급하게 수정할 부분이 있어서. 마감 내일까지거든. 근데 표정이 이상했어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다음 날 클라우드 폴더 확인했더니 새벽 1시 20분에 저장된 파일이 있었습니다. 외전이 아니라 메신저 대화 캡처본이었어요. 파일명은 백업 대화. 아내가 실수로 올린 것 같았죠. 캡처 내용을 봤습니다. 편집자 내일 시간 돼? 아내, 오전엔 좀 그렇고 오후 2시는 어때? 편집자 좋아. 예전 그 카페로 올래? 아내, 거긴 사람 많잖아. 조용한 데로 가자. 편집자, 그럼 땡땡 호텔 2층? 거기 라운지 조용해. 아내, 알겠어 2시에 보자. 대화 날짜는 12월 11일 밤 11시였어요. 그럼 12일 오후 2시에 만난다는 얘기였죠. 12일 아침 아내한테 물었습니다. 오늘 뭐 해? 집에서 원고 쓸 거야. 마감 코앞이라서.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아무 말 안 했습니다. 대신 회사에 오후 반차 신청했죠. 12일 오후 1시 50분 땡땡 호텔 2층 라운지 입구 근처에 자리 잡았습니다. 모자를 눌러쓰고 신문 펼쳐서 얼굴 가렸어요. 2시 5분쯤 아내가 나타났습니다. 평소 집에서 입던 편한 옷이 아니라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몇 분 뒤 그 편집자가 왔습니다. 둘이 테이블에 마주 앉았죠. 거리가 멀어서 대화는 안 들렸지만 표정은 보였어요. 아내가 웃고 있었습니다. 제게는 몇 달째 안 보여준 그런 환한 표정이었어요. 1시간쯤 지나서 둘이 일어났습니다. 헤어지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함께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가더니 같이 탔습니다. 등골이 오싹했어요. 무릎에 힘이 풀렸죠.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노트북 앞에 앉아서 뭔가 타이핑하고 있었어요. 언제 왔어? 응, 30분 전쯤. 원고 진도가 안 나가서 좀 답답하네. 태연했어요. 마치 연기하듯이. 결정적인 증거를 잡은 건 2주 뒤였습니다. 12월 23일 오전 아내가 말했어요. 오늘 담당 편집자가 집으로 온대. 원고 피드백 직접 받으려고. 괜찮지? 제 얼굴 살피는 눈빛이었어요. 근데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그래, 좋지. 점심은 내가 준비할게.
오전 11시쯤 그 남자가 왔어요. 아내가 거실 소파에 앉혔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음식 준비한다며 자리를 피했죠. 근데 제 휴대폰은 거실 책장 위에 올려뒀습니다. 녹음 앱을 켜놓은 상태로요. 거실에서 대화 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엔 원고 이야기였습니다. 이 장면 흐름이 좀 어색해요. 여기 감정선을 더 살려야 할 것 같은데 같은 얘기들이었죠. 그런데 20분쯤 지나서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편집자 요즘 많이 힘들어 보여. 아내, 응 좀 그래 집에서 계속 있으니까 답답하더라. 편집자 지난주처럼 나가서 만날까? 거기 분위기 좋았잖아. 아내, 그러고 싶은데 요즘 눈치가 보여서. 편집자 남편분이 뭐 눈치챈 거 있어? 아내, 아니, 전혀 걱정 마.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몰라. 숨이 막혔습니다. 주방 싱크대를 붙잡고 서 있는데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편집자 다음 주 수요일은 어때? 내가 예약해 놓을게. 아내, 좋아. 이번엔 좀 더 조용한 데로 가자. 녹음이 거기서 끊겼습니다. 37분짜리 파일이었어요. 점심 준비됐다고 불렀을 때 둘이 조금 떨어져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요. 식사하는 내내 아내는 웃고 있었어요. 그 남자도 제게 잘 먹겠습니다라고 공손하게 말했죠. 제가 만든 음식을 먹으면서요. 그날 저녁 변호사한테 녹음 파일을 보냈습니다. 10분 뒤 전화가 왔어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소송 준비 들어가시죠. 근데 이상했어요. 속이 시원해지는 게 아니라 더 답답해지더라고요. 제가 이긴 게 아니라 이미 진 싸움이었으니까요. 소송 준비하면서 그 편집자에 대해서도 조사했습니다. SNS 계정을 찾아봤어요. 비공개는 아니었지만 게시물이 많지 않더라고요. 작가 관련 포스팅만 몇 개 있었죠. 근데 태그된 사진 몇 장이 눈에 띄었습니다. 작년 가을쯤 찍힌 사진인데 한 여자와 함께 찍은 셀카였어요. 캡션에 소중한 사람과 함께라고 적혀 있었고 댓글엔 축하 메시지가 달려 있었습니다. 더 찾아봤죠. 출판업계 뉴스 사이트에서 그 남자 이름을 검색했더니 인터뷰 기사가 하나 나왔어요. 6개월 전 기사였습니다. 편집자로 일하면서 많은 작가님들과 좋은 작품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내년 초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요즘 정신없이 준비 중이에요. 예비 아내 아버님이 땡땡 문화재단 이사장님이셔서 출판 문화 발전에 더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누군가의 딸과 결혼 준비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 아내랑 호텔 라운지에서 만나고 있었던 겁니다. 변호사한테 이 정보 전달했죠. 변호사가 말했어요. 상대방이 미혼인 줄 알았는데 약혼 상태였다니 이건 상대 측에도 큰 타격이 되겠네요. 소송 진행하시면 됩니다. 1월 초에 정식으로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접수했습니다. 청구 금액은 5천만 원으로 잡았어요. 변호사가 혼인 기간과 정신적 피해를 고려하면 3천에서 5천 사이가 현실적이라고 조언했거든요. 소장이 상대방한테 송달된 건 일주일 뒤였습니다. 변호사한테서 연락 왔어요. 상대방 측에서 연락 왔습니다.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하더라고요. 그날 저녁 제 휴대폰으로 모르는 번호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문자가 왔죠. 죄송합니다. 한 번만 통화할 수 있을까요?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무시했습니다. 10분 뒤 또 전화 왔어요. 이번엔 받았죠. 여보세요. 저기,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될 줄은 전혀 몰랐고,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자신감 넘치던 그 편집자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할 말 그거예요? 아니, 그게, 사실은 제가 지금 결혼 준비 중이거든요. 이 일이 알려지면 정말 큰일이에요. 예비 아내 쪽 집안이 보수적이셔서
웃음이 나왔어요. 그럼 제 결혼은 깨져도 상관없다는 건가요? 그래서요. 제 결혼은 이미 깨졌는데 본인 결혼은 지켜달라는 얘기세요? 그게 아니라 제 말은 합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요. 금액은 말씀하시는 대로 끊어버렸습니다. 다시 전화 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아내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소장의 아내 이름은 없었거든요. 상간자만 상대로 한 소송이었으니까요. 근데 며칠 뒤 아내 태도가 이상해졌어요. 어느 날 저녁 아내가 노트북 붙잡고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더라고요. 무슨 일 있어? 아니, 아무것도. 근데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화면을 슬쩍 봤는데 메신저 대화창이었습니다. 그 편집자와의 대화인 것 같았죠. 다음 날 클라우드 폴더를 확인했습니다. 새 파일이 올라와 있었어요. 외전이 아니라 긴급 대화 백업이라는 파일이었죠. 열어봤습니다. 편집자 큰일 났어. 남편이 소송 넣었어. 아내 뭐라고? 무슨 소송? 편집자 나한테 5천 청구했어. 위자료 명목으로. 아내 어떻게 한 거야? 편집자 나도 몰라. 근데 증거가 있나 봐. 변호사가 자료 많다고 했어. 아내 나한테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편집자 당신은 괜찮을 거야. 소장의 이름도 없대. 나만 당하는 거야. 아내 미안해. 내 잘못이 더 큰데. 편집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거 알려지면 결혼 깨져. 재단 쪽에서도 손 뗄 거야. 대화는 거기서 끝났어요. 그날 밤 아내가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나 할 말이 있어. 처음으로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그 편집자한테 소송 넣었다며? 숨기지 않았습니다. 맞아. 왜 나한테는 말 안 했어? 말해야 할 이유가 있었어? 아내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뭔가 말하려다가 참는 표정이었죠. 나 정말 잘못했어. 근데 뭐? 그렇게까지 할 거야? 법적으로까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6년을 함께 산 사람이 지금 가해자 편을 들고 있었어요. 할 거야. 끝까지. 알았어. 아내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 닫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며칠 뒤 이번엔 다른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받았더니 나이 지긋한 남자 목소리였어요. 땡땡 문화재단 법률팀입니다. 혹시 통화 가능하신가요? 네. 저희 이사장님 사위 될 분 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조용히 합의로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어서요. 금액은 1억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다. 1억. 소송 청구액의 2배였죠. 금액 문제가 아닙니다. 좀 더 생각해 보시고 다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끊었습니다. 변호사한테 이 사실 알렸더니 예상했던 수순이라고 하더군요. 돈으로 무마하려는 건데 받으실 건가요? 아니요. 법정까지 갈 겁니다. 알겠습니다. 준비 계속하겠습니다. 집 안 분위기는 최악이었어요. 아내는 말을 거의 안 했고 저도 할 말이 없었죠. 같은 공간에 있지만 완전히 남처럼 지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처가에 다녀오겠다고 했어요. 며칠 있다 온다면서요. 저는 아무 말 안 했죠. 오히려 편했습니다. 아내가 없는 사이 서재를 정리했어요. 안에 자료들이 쌓여 있었는데 그 안에서 수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일기 같은 거였죠. 펼쳐봤어요. 오늘 그분을 처음 만났다. 출판사 행사였다.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다. 남편과는 다른 느낌이었다. 날짜는 작년 4월이었습니다. 제가 알던 것보다 훨씬 전부터 시작된 거였어요. 수첩을 계속 넘겼습니다. 만남이 점점 잦아지는 과정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죠. 법정에 제출할 증거가 하나 더 생긴 셈이었습니다. 2월 중순 첫 재판 기일이 잡혔습니다. 법원에서 우편물이 왔을 때 아내도 봤어요.
아무 말 없이 봉투만 쳐다보더니 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재판 전날 밤 아내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이혼할 거야? 예상했던 질문이었습니다. 당연하지. 그 사람만 끝나면 우리는 괜찮을 줄 알았어. 허탈한 웃음이 나왔어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한 게 신기하네. 6년을 거짓말로 산 사람이 무슨 괜찮아? 나도 힘들었어. 이 관계가 의미 없다고 느낀 지 오래됐거든. 그 말에 화가 치밀었습니다. 그럼 이혼하자고 말하든가. 왜 다른 사람 만나면서까지 붙잡고 있었어? 몰라. 나도 정리가 안 됐어. 이제 정리해 줄게. 법으로. 아내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고개만 떨구고 있더라고요. 다음 날 법정에 들어섰을 때 그 편집자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예전에 우리 집 거실에서 봤던 그 여유로운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죠. 재판이 시작되자 제 변호사가 준비한 자료들을 하나씩 제출했습니다. 호텔 결제 내역, 녹음 파일, 클라우드 백업 문서, 아내가 쓴 외전 일부, 그리고 수첩. 판사가 서류를 넘기는 소리만 법정에 울렸어요. 상대 측 변호사가 몇 가지 반박했지만 약했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했거든요. 판사가 피고 측을 보며 물었죠. 이 내용에 대해 반박하실 게 있습니까? 그 남자가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사실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판사가 잠시 서류를 보더니 말했죠. 다음 기일은 한 달 뒤로 잡겠습니다. 그 전에 합의 의사가 있으시면 법원에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정을 나오는데 그 남자가 저를 붙잡았어요. 잠깐만요. 제발 한 번만 이야기 좀. 뿌리쳤습니다. 법정에서 보죠. 이러시면 제 인생 끝나요. 결혼도 깨지고 직장도 잃게 돼요. 제 결혼은 이미 끝났는데 본인 것만 지키고 싶은 거예요? 제발요. 돈으로라도 해결할 수 있으면. 법정 판결 기다릴 겁니다. 글을 남겨두고 걸어 나왔어요. 뒤에서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한테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아내는 서류를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입을 열었어요. 내가 정말 잘못한 건 알아. 근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필요 없었으면 좋았겠지. 근데 내가 만든 상황이잖아. 6년이 아무것도 아니었어? 나한텐 전부였어. 근데 너한텐 아니었잖아. 아내가 펜을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서명하더니 서류를 제게 돌려줬어요.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할 건데? 법대로 할 거야. 위자료는? 내가 지급하는 거지. 3천.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3천? 그건 너무 많아? 6년 배신한 대가치고는 싼 거 같은데. 아내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고개만 끄덕이더라고요. 일주일 뒤 재단 측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엔 직접 만나자고 했어요. 변호사 동행하에 만남을 가졌죠. 나온 사람은 재단 법률팀장이었습니다.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이사장님께서 이 일이 공개되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2억에 합의하시면 어떻겠습니까? 2억. 거절합니다.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돈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제대로 대가 치러야 해요. 판결 나면 기록에 남습니다. 그쪽도 불편하실 텐데요. 상관없어요. 숨길 생각 없으니까. 법률팀장이 한숨을 쉬더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법정에서 뵙죠. 그들이 나간 뒤 제 변호사가 말했어요. 확실하신 거죠? 2억이면 큰 돈인데요. 확실해요. 끝까지 가려고요. 며칠 뒤 소문이 들렸습니다. 그 편집자의 약혼이 파혼됐다는 얘기였어요.
출판계 지인한테서 들었죠. 그 친구 결혼 깨졌대. 예비 장인 측에서 먼저 파혼 통보했다던데. 재단 쪽에서 출판사 후원금도 끊었다나 봐. 완전히 업계에서 끝난 거지.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시원하진 않았어요. 그저 공허했죠. 한 달 뒤 두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번엔 그 남자가 훨씬 더 초췌해져 있었어요. 재판 과정에서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고는 원고 배우자와의 관계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습니까? 예.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 피고에게 있다고 생각합니까? 한참을 침묵하더니 대답했어요. 그렇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판결은 2주 뒤 선고하겠습니다. 법정을 나서는데 그 남자가 복도 구석에서 주저앉아 있었어요. 얼굴을 손으로 감싸고 있었죠. 측은한 마음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했어요.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는 이미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어디가? 당분간 처가에 있을 거야. 이혼 확정되면 그때 집 정리하러 올게. 그래. 아내가 문 앞에서 잠깐 멈췄어요. 정말 끝까지 용서 안 할 거야? 응. 끝까지. 아내가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혼자 남은 집은 조용했습니다. 6년 동안 누군가와 함께 채웠던 공간이 텅 비어 있었죠. 근데 이상하게 편했어요. 거짓말 없는 공간이 이렇게 편한 줄 몰랐습니다. 2주 뒤 판결이 나왔습니다. 위자료 4천만 원. 변호사가 예상보다 높게 나왔다고 말했어요. 판사가 혼인 파탄의 직접적 원인을 제공했고 반성의 기미가 없었다는 이유를 들었다고 했죠. 그 남자는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돈도 에너지도 없었을 거예요. 모든 게 끝났습니다. 판결 확정되고 한 달쯤 지났을 때 이혼도 정식으로 성립됐습니다. 법원에서 이혼 확정 증명서를 받아들고 나오는데 기분이 묘했어요. 슬프지도 기쁘지도 않았죠. 그냥 끝났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아내는 처가에서 지내고 있었어요. 집 정리하러 한 번 왔는데 짐 싸는 내내 말 한마디 없었죠. 저도 굳이 할 말이 없었고요. 짐 다 싸고 나갈 때 현관에서 잠깐 멈칫하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정말 많이 잘못했어. 근데 내가 이렇게까지 냉정한 사람인 줄 몰랐어.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냉정한 게 아니야. 그냥 더 이상 속지 않겠다는 거지. 그래도 6년이었잖아. 너한테는 아무 의미 없었던 6년이었잖아. 아내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나갔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집은 제가 가져가기로 했어요. 제 명의였고 대출도 제가 갚았으니까요. 재산 분할로 아내한테 줄 돈은 예금으로 정산했죠. 아내가 제게 줘야 할 위자료 3천은 2년 분할로 받기로 했습니다. 한동안 출판계 쪽에서 소식이 들려왔어요. 아내 작가명으로 검색해봤는데 연재하던 작품이 전부 중단됐더라고요. 팬 커뮤니티도 폐쇄됐고 아내 계정 자체가 비공개 전환됐습니다. 지인한테 들으니 아내가 다른 필명으로 다시 시작하려 했는데 독자들이 알아채고 난리가 났다더군요. 불륜으로 소설 소재 삼은 작가라는 소문이 커뮤니티에 쫙 퍼졌대요. 결국 그것마저 접었다고 했습니다. 그 편집자는 더 처참했어요. 출판사는 당연히 나왔고 다른 곳도 전부 문전박대당했다고 들었습니다. 재단 측에서 업계에 사실상 압력 넣은 것 같았죠. 누가 봐도 그 사람을 쓰면 재단과 틀어지는 거니까요. 어느 날 우연히 마트에서 그 남자를 봤습니다. 계산대에서 아르바이트하고 있었어요. 유니폼 입고 바코드 찍는 모습이 초라해 보였죠. 제 차례가 됐을 때 그 남자가 고개를 들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어서 오세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물건만 계산했어요. 카드 긁고 영수증 받아서 나오는데
뒤에서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게 제가 그 남자를 마지막으로 본 순간이었어요. 위자료는 첫 달엔 정확히 들어왔습니다. 매달 20일, 166만 원씩. 근데 3개월째부터 입금일이 밀리기 시작했어요. 한 번은 열흘이나 늦게 들어왔고, 한 번은 금액이 부족하게 왔죠. 변호사한테 연락했더니 강제 집행 신청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냥 놔뒀습니다. 그가 매달 제 계좌번호 입력하면서 느낄 그 기분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거든요. 4개월쯤 됐을 때 아내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지금 위자료 내기 힘들어. 좀 밀어줄 수 없을까?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달에도 문자 왔죠. 제발 좀 이해해줘. 지금 수입이 없어서 엄마 집에 얹혀 사는 형편이야. 아빠도 화만 내고. 역시 답장 안 했어요. 그 다음 달에 입금이 안 들어왔습니다. 변호사한테 강제 집행 신청했죠. 일주일 뒤 법원에서 압류 통지가 나갔다는 연락이 왔어요. 그날 밤 아내한테서 전화 왔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문자가 연달아 왔죠. 왜 이래? 진짜 법까지 동원할 거야? 나 지금 진짜 힘든 거 모르지? 너무 가혹한 거 아니야? 읽고 삭제했습니다. 다음 날 계좌로 밀린 돈이 한꺼번에 들어왔어요. 처가에서 대신 넣어준 것 같았죠. 한편 제 주변 사람들한테는 이혼 사실을 조금씩 알렸습니다. 부모님한테 말씀드렸을 때 엄마가 우셨어요. 그 애가 그럴 애가 아닌데. 도대체 왜 그런 짓을? 엄마 괜찮아요. 이미 끝난 일이에요. 내가 제일 힘들었을 텐데. 엄마가 몰라줘서 미안하다. 몰랐던 게 나았어요. 말씀드렸으면 엄마만 힘드셨을 거예요. 아버지는 말이 없으셨어요. 그냥 제 어깨만 두드리셨죠. 그게 더 위로가 됐습니다. 회사 동료들도 알게 됐어요. 제가 말한 건 아니고 소문으로 퍼진 것 같았죠. 다들 조심스럽게 위로했지만 크게 티는 안 냈습니다. 오히려 고마웠어요. 6개월쯤 지났을 때 저는 작은 변화를 느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예전만큼 무겁지 않았어요. 출근길도 덜 답답했고요. 저녁엔 친구들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이었죠. 야, 너 얼굴 좀 펴졌다? 그래? 잘 모르겠는데. 전엔 되게 지쳐 보였거든. 근데 요즘은 좀 나아 보여. 그 말 듣고 집에 와서 거울 봤어요. 확실히 얼굴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눈빛이 예전과 달랐죠. 무기력하던 눈이 조금 살아난 것 같았어요. 그 무렵 한 가지 결심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숨기지 않기로요. 누가 물어보면 솔직하게 말했어요. 배우자 불륜으로 이혼했다고요. 처음엔 떨렸지만 말할수록 편해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동정했고 어떤 사람들은 제가 대단하다고 했어요. 근데 둘 다 필요 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제 선택에 후회하지 않았거든요. 7개월째 저는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습니다. 주말마다 등산을 다녔어요. 산 정상에 오르면 숨이 차지만 머리가 맑아졌죠. 내려올 땐 발이 아팠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산에서 만난 사람들과 간단히 인사도 나눴어요.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이었지만 그게 오히려 편했죠. 아무 부담 없이 웃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제 삶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배신당한 사람이 아니라 다시 서는 사람으로요. 이혼 1년쯤 지났을 때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그 편집자의 약혼자였던 여성이었어요. 커피 한 잔 하자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망설였지만 만나기로 했죠. 우리 둘 다 같은 사람들한테 당한 피해자였으니까요. 카페에서 마주 앉았을 때 그녀는 생각보다 담담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정말 충격이었어요. 결혼 석 달 앞두고 이런 일이 터질 줄은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 알게 된 게 차라리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어떻게 지내세요? 제 일에 집중하고 있어요. 해외 지사로 발령받아서 다음 달에 떠나요.
새로 시작하려고요. 그녀가 잠깐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어요. 사실 연락드린 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려고요. 소송 진행하시는 거 보면서 저도 용기 냈거든요. 가만히 당하고만 있으면 안 되겠다 싶었어요. 제가 뭘? 아니에요. 법적으로 맞서는 모습 보면서 배웠어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정확하게 대응하는 법을요. 헤어질 때 그녀가 물었습니다. 전 아내분은 어떻게 지내시는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알고 싶지도 않고요. 그러시겠죠. 저도 그 사람 소식 이젠 듣고 싶지 않아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문득 생각했어요. 저만 피해자가 아니었구나. 그 여성도 어쩌면 제 주변 사람들도 모두 상처받았던 거죠. 그 무렵 출판계 지인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뜻밖의 소식이었어요. 너 전 아내 소식 들었어? 아예 글 접었대. 다른 필명으로 몇 번 시도했는데 번번이 신원 들통나서 독자들한테 외면받았다더라. 근데 더 웃긴 게 뭔지 알아? 그 소설 원고가 어떻게 됐는지. 누가 커뮤니티에 통째로 올렸거든. 비공개였던 외전까지 전부. 누가 올렸는데요? 그건 모르겠어. 근데 내용이 거의 실화 수준이라 난리 났었어. 이거 실제 불륜 일기 아니냐는 댓글이 수천 개 달렸다니까. 작가 커뮤니티에서 완전히 매장당한 거지. 전화 끊고 나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누가 그 원고를 유출했을까? 혹시 그 편집자였을까? 복수심에? 아니면 다른 누군가? 궁금하진 않았어요. 어차피 제가 알 필요 없는 일이었죠. 2개월쯤 뒤 또 다른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 편집자가 지방으로 내려갔다더군요. 서울에선 더 이상 일자리를 못 구해서였대요. 재단 측 영향력이 생각보다 컸나 봅니다. 지방 중소 출판사에서 계약직으로 들어갔다던데 거기도 얼마 못 가서 나왔대. 동료들이 소문 듣고 불편해했다나 봐. 지금은 뭐 하는데요? 택배 분류센터에서 일한다던데. 야간 작업이래. 상상이 됐습니다. 한때 출판계 유망주로 불리던 그 남자가 컨베이어 벨트 앞에서 택배 상자를 나르고 있는 모습이요. 측은한 마음은 들지 않았어요. 스스로 선택한 결과였으니까요. 그해 가을 본가에 다녀왔습니다. 오랜만에 엄마 음식 먹고 싶었거든요. 저녁 먹으면서 엄마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요즘은 좀 어때? 마음이 좀 나아졌어? 많이 나아졌어요. 엄마 걱정 마세요. 새로 만나는 사람 있어? 아직은 아니에요. 근데 급하지 않아요. 그래, 천천히 해. 내가 제일 중요한 거니까. 식사 끝나고 거실에서 아버지와 함께 뉴스를 보고 있는데 문득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법적으로 끝까지 간 거 잘한 거다. 그냥 넘어갔으면 평생 후회했을 거야. 고맙습니다, 아버지. 고맙긴. 내가 잘한 거지. 본가에서 나올 때 엄마가 반찬 잔뜩 싸주셨어요. 차에 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제겐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진짜로 제 편인 사람들이. 11개월째 위자료가 또 밀렸습니다. 이번엔 2달치가 안 들어왔어요. 변호사한테 연락했더니 재산 조회 들어가 보겠다고 하더군요. 며칠 뒤 결과가 왔습니다. 계좌가 거의 비어 있네요. 압류할 만한 재산도 없고요. 처가 명의로 된 게 좀 있는데 그쪽은 손 못 댑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일단 채무불이행 기록은 남아요. 신용등급도 떨어지고요. 나중에 재산 생기면 그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뭔가 허망했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저 끝까지 책임지지 않으려는 그 태도가 역겨웠죠. 그 주말 저는 오랜만에 대학 동기들을 만났습니다. 5년 만이었어요. 맥주 한잔하면서 근황 얘기 나눴죠. 너 이혼했다며? 소문 들었어. 응, 작년에. 힘들었겠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오히려 홀가분해.
동기 하나가 진지하게 물었어요. 후회는 안 해? 법까지 가서 싸운 거. 전혀. 안 했으면 평생 후회했을 거야. 대단하다. 나였으면 그냥 참고 넘어갔을 것 같은데. 참는 게 미덕은 아니더라. 특히 이런 일엔. 집에 돌아와서 침대에 누웠을 때 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싸우지 않았다면 지금도 분노에 갇혀 살고 있었을 거예요. 12개월째 정확히 이혼 1년이 됐습니다. 그날 저는 회사 업무 마치고 혼자 영화를 봤어요. 코미디 영화였는데 극장에서 소리내서 웃었죠.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영화 끝나고 나오면서 생각했어요. 저는 이제 자유롭구나. 과거에 묶여 있지 않고 거짓말에 시달리지 않는 삶이요. 집에 도착했을 때 우편함에 등기가 하나 와 있었습니다. 법원에서 온 거였어요. 열어보니 위자료 채권 압류 결정문이었죠. 아내 명의로 된 소액 예금 계좌가 압류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됐어요. 80만 원 정도.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법은 정확하게 작동하고 있었고 그들은 여전히 대가를 치르고 있었죠. 그날 밤 잠들기 전 창밖을 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내일도 저 불빛들은 켜질 거고 저는 제 삶을 살아갈 거였습니다. 더 이상 누구도 제 인생을 망치지 못하게요. 이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모든 일이 끝나고 2년쯤 지났네요. 처음엔 제 인생도 끝난 줄 알았어요. 결혼도 신뢰도 미래에 대한 기대도 전부 무너진 것 같았죠. 한동안 사람 만나는 게 두려웠고 누구도 믿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요. 끝난 게 아니라 오히려 시작이었다는 걸. 거짓 없는 삶, 배신 없는 관계,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뼈저리게 배웠거든요. 전 아내 소식은 가끔 들립니다. 직접 찾아보진 않지만 지인들이 간간히 얘기해 주더라고요. 작가 활동은 완전히 접었대요. 몇 번 다른 필명으로 시도했지만 독자들이 금방 알아채고 외면했다더군요. 지금은 처가에서 지내면서 다른 일 찾고 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 편집자는 더 처참하더라고요. 지방 내려갔다가 거기서도 못 버티고 지금은 물류센터에서 야간 작업한다던데요. 한때 문학계 유망주로 불리던 사람이 상자 나르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 만든 결과죠. 측은한 마음? 전혀 안 들어요. 제 결혼을 파괴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니까요. 법은 정확하게 작동했고 현실은 그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가혹했던 겁니다. 위자료는 아직도 제대로 안 들어옵니다. 두세 달에 한 번씩 소액이 입금되는데 그때마다 채무불이행 기록이 쌓이고 있죠. 저는 그냥 놔두고 있어요. 돈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이 제 계좌번호 볼 때마다 느낄 그 감정, 그게 제가 원한 복수였으니까요. 제 삶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혼하고 6개월쯤 지났을 때 회사에서 새 팀으로 옮겼어요. 해외 거래처 담당 업무였는데 바쁘긴 했지만 오히려 좋았습니다. 정신없이 일하다 보니 생각할 시간이 줄었거든요. 1년쯤 지났을 때 운동을 시작했어요. 헬스장 등록하고 주 3회씩 갔죠. 처음엔 힘들었지만 점점 재미를 느꼈습니다. 땀 흘리고 나면 머리가 맑아지는 기분이었어요. 그 무렵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헬스장에서 알게 된 형들, 회사 신입 동료들, 대학 동기들. 예전처럼 사람 만나는 게 무섭진 않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는 아니라는 걸 천천히 배워갔죠. 1년 반쯤 됐을 때 소개팅도 한 번 나갔어요. 친구가 소개해준 직장 동료였는데 편하게 식사하고 헤어졌죠. 연락은 이어지지 않았지만 거부감은 없었습니다. 아, 저도 다시 누군가를 만날 수 있겠구나 싶었어요. 작년 여름엔 혼자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렌터카 빌려서 섬을 한 바퀴 돌았죠. 바다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제가 정말 멀리 왔구나.
2년 전엔 상상도 못했던 평온함이었습니다. 가끔 이런 질문을 받아요. 용서는 했어? 아니요, 안 했습니다. 용서는 그들을 위한 거잖아요. 저는 용서 대신 해방을 택했어요. 그들에게서 벗어나는 것. 그게 제가 원한 전부였죠. 또 이런 질문도 받아요. 후회는 안 해? 법까지 가서 싸운 거. 전혀요. 오히려 안 했으면 평생 후회했을 겁니다. 참는 게 미덕이라는 말 저는 동의 안 해요. 잘못된 일 앞에서 침묵하는 건 공범과 다를 게 없거든요. 이 이야기를 왜 꺼냈냐고요? 혹시 지금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께 말하고 싶었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라고. 배신당한 건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라고. 그리고 절대 혼자 삼키지 말라고요. 법적으로 싸우는 게 두려우시다면 그래도 해보세요. 제가 해봤으니까 말할 수 있어요. 이기고 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당신이 가만히 당하지 않았다는 것, 그게 가장 큰 승리거든요. 그들은 지금도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위자료만이 아니에요. 신용불량, 경력 단절, 인간관계 파탄, 그 모든 게 그들을 따라다니고 있죠. 소설은 해피엔딩으로 끝낼 수 있지만 현실은 정확하게 돌아옵니다. 저는 요즘 편합니다. 아침에 눈 뜰 때 거짓말 걱정 안 해도 되고 밤에 잘 때 배신 걱정 안 해도 되죠. 혼자지만 외롭지 않아요. 진짜 제 편인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며칠 전 엄마한테서 전화 왔어요. 요즘 목소리 좋아졌다. 옛날 목소리로 돌아온 것 같아. 그 말 듣고 웃었습니다. 맞아요, 저는 돌아왔어요. 제자리로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하고 싶습니다. 배신은 당한 사람 잘못이 아니에요. 배신한 사람 잘못이죠. 그걸 헷갈리지 마세요. 당신은 충분히 잘했어요. 단지 잘못된 사람을 만났을 뿐이에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끝이라고 생각한 순간이 사실은 시작일 수 있다는 걸. 저처럼요. 이제 저는 제 이야기를 씁니다. 누구도 대신 쓸 수 없는 거짓 없는 제 인생이요. 그들이 쓴 소설은 이미 끝났지만 제 현실은 지금부터 시작이니까요.